안녕하세요. 혹시 태어난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학창 시절 늘 반에서 꼴찌였고 가난하다고 놀림받던 소녀는 몇 년 뒤 모두가 존경하는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동창회에서 그를 괴롭히던 아이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착하게 살고 묵묵히 노력하는 삶이 결국 어떤 결실을 맺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작은 사업을 이어나가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 인생은 1막과 2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었죠. 그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놈이자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놈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귀인을 만나야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반대였어요. 증오하는 놈을 만나게 되니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놈의 이름을 혁재라고 하겠습니다. 중학교 다니던 시절 그놈을 처음 만났는데요. 입학할 때부터 아주 유명한 놈이었어요.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데다가 선생님들에게 이쁨을 많이 받는 친구였고 집까지 자회사는 미소의 말에 엄친아 같은 놈이었죠. 어릴 때부터 공부와 담 쌓고 살았던 저와는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라 같은 반일지라도 엮이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반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공기처럼 지내는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같은 반이 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그놈의 타깃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반끼리 경쟁 구도가 이뤄지곤 했어요. 이번 중간고사에는 어떤 반이 가장 성적이 높았다, 어떤 반이 가장 낮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들끼리 묘한 경쟁을 했었던 것 같네요. 지금이야 뭐 반에서 몇 등 했고 몇 점 받았고 이런 것들이 사생활처럼 여겨졌지만 저희 때는 거의 공식적으로 등수를 알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전교 꼴등이 제가 하는 걸 순식간에 들키고 말았죠.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함께 있는 반, 그놈이 애써 올려준 평균 점수를 제가 확 깎아 먹는 구조였어요. 그렇게 공개가 되고 나니 은근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전교 1등이었던 혁재는 그런 제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일부러 답만 피해서 체크하냐? 한 번으로만 찍어도 네 점수보단 잘 나오겠다. 그놈의 비아냥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냐? 성적표 보면 위기가 만드냐? 는 생각 없이 툭툭 내던지는 그놈의 말 한마디에 저는 상처를 받기 시작했죠. 거기에 발끈해서 화를 내자니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워낙 반에서 재수없는 놈으로 통하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넘겼던 게 실수였어요. 제가 워낙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하다 보니 담임 선생님이 전교 1등인 그놈에게 저를 좀 케어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공교롭게 옆자리까지 되면서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웃긴 게 담임 선생님 앞에서는 저에게 정성껏 알려주는 척하더니 선생님만 사라지면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모르냐? 완전 기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넌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공부 좀 한다고 사람 무시하냐? 아니, 정도껏 해야지. 너는 이 문제를 이해 못하듯이 나도 내가 왜 이걸 못 푸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이걸 왜 모르지? 됐어. 알려주기 싫으면 말어. 너 과외 같은 거 안 받냐? 학원도 안 다녔. 부모님이 교육에 관심이 없으시. 그래도 웬만한 부모님들은 자식 공부시키는 거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지 않나?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야, 그만해라. 앞으로 너한테 물어볼 일 없으니까 그만하라고.
제가 정색하자 잠시 조용한데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결국 저는 그놈이 내뱉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집이 가난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 말을 듣자마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너 뭐라고 했냐? 방금 뭐라고 했냐고? 내가 뭘 어쨌는데? 집이 가난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게 사람 앞에서 할 소리냐? 어이없네. 공부 못하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마지막 경고다.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저를 조롱하는 말들은 개가 짖나보다 하며 넘기면 그만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뒤로 그놈은 마치 저에게 반항이라도 하듯 오히려 더 건들더라고요. 그때 저희 학교가 급식실을 한참 짓고 있던 중이라 도시락을 싸와서 먹어야 했거든요. 그놈은 웃긴 게 항상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먼저 먹고 점심시간에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놈은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담임 선생님에게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먹는 도시락 냄새가 너무 역해서 방해돼요. 공부 못하겠어요. 그놈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서 제가 도시락 먹는 거에도 시비를 걸더라고요. 다른 애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유독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중간에서 난처하셨는지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단 참기로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놈이 선을 마음대로 넘더라고요. 결국 그놈이 비아냥거리는 걸 참을 수 없어서 대판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며 자기가 피해자인 것 마냥 연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선생님들은 전부 공부 잘하는 그놈 편을 들었고 저는 하지도 않은 잘못을 뒤집어쓰고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때 그놈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봤냐? 바로 이게 사회의 시선이다. 라며 중얼거리며 저를 놀리는 듯한 그 표정, 거만한 그 태도를 짓밟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다짐을 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악으로 깡으로 부딪히며 흙수저의 반란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니까 길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그 친구들이 저에게 많은 걸 알려주면서 점차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교육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인터넷 강의와 선생님이 주시는 문제집을 여러 번 독파하며 코피가 날 때까지 공부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작은 사업을 이어나가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 인생은 1막과 2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었죠. 그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놈이자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놈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귀인을 만나야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반대였어요. 증오하는 놈을 만나게 되니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놈의 이름을 혁재라고 하겠습니다. 중학교 다니던 시절 그놈을 처음 만났는데요. 입학할 때부터 아주 유명한 놈이었어요.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데다가 선생님들에게 이쁨을 많이 받는 친구였고 집까지 자회사는 미소의 말에 엄친아 같은 놈이었죠. 어릴 때부터 공부와 담 쌓고 살았던 저와는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라 같은 반일지라도 엮이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반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공기처럼 지내는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같은 반이 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그놈의 타깃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반끼리 경쟁 구도가 이뤄지곤 했어요. 이번 중간고사에는 어떤 반이 가장 성적이 높았다, 어떤 반이 가장 낮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들끼리 묘한 경쟁을 했었던 것 같네요. 지금이야 뭐 반에서 몇 등 했고 몇 점 받았고 이런 것들이 사생활처럼 여겨졌지만 저희 때는 거의 공식적으로 등수를 알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전교 꼴등이 제가 하는 걸 순식간에 들키고 말았죠.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함께 있는 반, 그놈이 애써 올려준 평균 점수를 제가 확 깎아 먹는 구조였어요. 그렇게 공개가 되고 나니 은근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전교 1등이었던 혁재는 그런 제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일부러 답만 피해서 체크하냐? 한 번으로만 찍어도 네 점수보단 잘 나오겠다. 그놈의 비아냥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냐? 성적표 보면 위기가 만드냐? 는등 생각 없이 툭툭 내던지는 그놈의 말 한마디에 저는 상처를 받기 시작했죠. 거기에 발끈해서 화를 내자니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워낙 반에서 재수없는 놈으로 통하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넘겼던 게 실수였어요. 제가 워낙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하다 보니 담임 선생님이 전교 1등인 그놈에게 저를 좀 케어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공교롭게 옆자리까지 되면서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웃긴 게 담임 선생님 앞에서는 저에게 정성껏 알려주는 척하더니 선생님만 사라지면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이런 것도 모르냐? 완전 기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넌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공부 좀 한다고 사람 무시하냐? 아니, 정도껏 해야지. 너는 이 문제를 이해 못하듯이 나도 내가 왜 이걸 못 푸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이걸 왜 모르지? 됐어. 알려주기 싫으면 말어. 너 과외 같은 거 안 받냐? 학원도 안 다녀. 부모님이 교육에 관심이 없으시... 그래도 웬만한 부모님들은 자식 공부시키는 거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지 않나?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야, 그만해라. 앞으로 너한테 물어볼 일 없으니까 그만하라고. 제가 정색하자 잠시 조용한데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결국 저는 그놈이 내뱉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집이 가난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 말을 듣자마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너 뭐라고 했냐? 방금 뭐라고 했냐고. 내가 뭘 어쨌는데? 집이 가난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게 사람 앞에서 할 소리냐? 어이없네. 공부 못하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마지막 경고다.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저를 조롱하는 말들은 개가 짖나보다 하며 넘기면 그만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뒤로 그놈은 마치 저에게 반항이라도 하듯 오히려 더 건들더라고요. 그때 저희 학교가 급식실을 한참 짓고 있던 중이라 도시락을 싸와서 먹어야 했거든요. 그놈은 웃긴 게 항상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먼저 먹고 점심시간에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놈은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담임 선생님에게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먹는 도시락 냄새가 너무 역해서 방해돼요. 공부 못하겠어요. 그놈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서 제가 도시락 먹는 거에도 시비를 걸더라고요. 다른 애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유독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중간에서 난처하셨는지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단 참기로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놈이 선을 마음대로 넘더라고요. 결국 그놈이 비아냥거리는 걸 참을 수 없어서 대판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며 자기가 피해자인 것 마냥 연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선생님들은 전부 공부 잘하는 그놈 편을 들었고 저는 하지도 않은 잘못을 뒤집어쓰고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때 그놈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봤냐? 바로 이게 사회의 시선이다. 라며 중얼거리며 저를 놀리는 듯한 그 표정, 거만한 그 태도를 짓밟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다짐을 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악으로 깡으로 부딪히며 흙수저의 반란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니까 길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그 친구들이 저에게 많은 걸 알려주면서 점차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교육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인터넷 강의와 선생님이 주시는 문제집을 여러 번 독파하며 코피가 날 때까지 공부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일 놀라시더라고요. 내일 전교꼴등을 독차지하며 공부에 관심도 없었던 아들이 갑자기 새벽까지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놀라실 만도 했죠. 나중엔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전포고했어요. 나는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할 테니 적어도 대학 갈 때까지는 문제집, 인터넷 강의 등등 지원을 해주시라고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아주 반가워하시며 아들이 공부한다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지원해줘야지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모님은 아들인제 미래를 끊임없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놈은 당연히 제가 허름한 곳에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와이프 앞에서 모양 구겨질까봐 애써 태연한 척하긴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네요. 그놈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헛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아무튼 너 중딩 때 대단했지. 수학 기본 공식도 못 외우는 놈은 처음이었다니까. 너 수업 때 영어 단어 잘못 읽어가지고 반 전체가 들썩인 거 기억나냐? 진짜 웃겼는데. 아, 그나저나 요즘 뭐 하냐? 직장은 있냐? 사업하는데? 왜? 요즘엔 개나 소나 다 사업하고 다니더라. 무슨 사업하는데? 뭐 요식업? 뭐 아이스크림 가게? 요즘엔 무인 가게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 뭐 그냥저냥 먹고 살만해. 아, 대단하네. 진짜 인간 승리다. 사실 너 중딩 때까지만 해도 노답이었잖아. 어느새 사람 구디라고 장가까지 갔다니 감개무량이자. 진짜 기억하냐? 내가 너 공부 가르쳐 주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때려치웠잖아.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이놈이 진짜 나중에 뭐 먹고 살까 걱정 많이 했거든. 그러는 너는 뭐 먹고 사냐? 나야 뭐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경영 수업 받는 중인데 모두 괜찮아. 우리 와이프가 외동딸이라 회사는 내가 물려받기로 했어. 장인어른이 나를 워낙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시거든. 아마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거다. 그쪽도 나 같은 사위 만난 게 복이지 뭐. 아무튼 나는 경영자의 위치로 자리 잡을 계획이라 벌써부터 거래처에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난리야. 바위 밑에 사람을 두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부질없다 싶더라. 아무리 대학 좋은데 나오고 대기업 입사하면 뭐래? 그래봐. 월급쟁이의 노동자일 뿐이지. 우리 장인어른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아냐? 매출이 어마어마해. 조만간 내가 물려받으면 규모를 좀 더 키워야지. 한번 사는 인생, 홈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는 뭐 인생 계획 같은 거 있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대책은 마련해둬야 할 거 아니냐? 그놈의 와이프가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놈은 아주 허세를 부리며 헛소리를 내뱉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돌아오자 다시 애처가의 모습으로 변하며 어깨에 손을 두르며 다정한 척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기가 막혔네요. 조심스레 옆을 보자 제 아내가 얼굴이 붉어진 채로 굳어 있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어디 안 좋아? 일찍 집에 갈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괜찮아.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화를 억지로 삼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대놓고 면박을 받는데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아내의 표정이 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충 자리를 마무리하고 먼저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그놈이 또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얼굴도 이럴 때 없으면 연락해. 보아하니 사정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내가 내 자리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거든. 정 힘들면 연락해라. 구멍가게 같은 사업 한순간이면 무너지는 게 요즘 세상인데 인맥 관리라도 해둬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을 하며 명함을 하나 툭 건네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대충 마무리하며 자리를 마무리 지어야겠다 싶어서 명함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명함을 다시 휙 뺐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명함은 두 손으로 받아야지. 비즈니스의 티켓 모르냐? 이놈아, 아직도 꼴통이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그놈은 뭐가 그렇게 웃긴지 혼자서 낄낄대며 웃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동창회에 오나 봐라 곱씹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던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놈 뺨을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너무 놀라서 동창들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남편 동창회에 따라온 아내가 그놈의 뺨을 때리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얼어버렸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난처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술을 많이 마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잔을 보니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놈도 제 아내에게 뺨을 맞은 게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놈을 노려보던 제 아내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뭐 얼마나 잘났는데. 여전히 쓰레기네. 아내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온 게 처음이라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놈은 억울하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이봐요. 초면에 뺨 때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 와이프라고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나 기억 안 나나 보네. 아내가 그 말을 한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저도 예상치 못한 말이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설마 둘이 아는 사이인가? 어떻게 아는 사이지? 둘이 접점이 없을 텐데. 오만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놈도 만만치 않게 놀랐는지 아내에게 묻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하는데요? 하긴 마주친 게 한 번뿐이니 기억을 못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서수연,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제 처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놈은 처제의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붙더라고요. 그러더니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누군데요? 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줄까? 내가 25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만난 여자. 한참 가지고 놀다가 조건 만든 다른 여자 만나니까 가차없이 버린 여자. 그게 내 동생이고 내 전 여친이잖아. 기억 안 나. 결혼까지 준비했으면서. 저기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웃기지 마. 비겁하게 피할 생각하지 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신상 공개 낱낱이 해주길 바래. 너에 대해서 아는 걸 전부 말해볼까? 내가 알고 있는 내 과거를 여기서 공개해볼까? 진정 좀 하시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네가 내 동생 버린 이후로 우리 가정이 얼마나 풍비박산 났는지 알기나 해. 내 동생 우울증 약 먹으면서 겨우 버티며 살았어. 남자 하나 잘못 만난 것 때문에 내 동생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인생 못 살고 방황하고 있다고. 그래놓고 너는 부잣집에 장가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거지. 잘 됐네. 그럼 내 동생한테 뜯어간 돈 돌려주면 되겠네? 결혼 준비하자고 돈 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 동생이 그동안 모은 전 재산에 우리 부모님 재산까지 끌어다가 줬잖아. 그거 당장 내놔. 피해 보상하라고. 저기요. 잠시만요. 왜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언니라는 분이 나서는 겁니까? 그래요.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던 거 맞고 후회 없이 사랑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보상이라뇨. 막말로 연인이 사귀다가 헤어지면 여태껏 썼던 데이트 비용 전부 합산해서 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남녀가 살다 보면 사귀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헤어진 후에도 책임지라는 건 뭔 논리입니까? 제가 무슨 에즈 기사예요. 아이, 정말 재수가 없네? 여보, 일어나자. 집에 가야겠어. 그놈은 옆에 있는 본인 와이프의 눈치를 살살 보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의 입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귀고 헤어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 하지만 넌 양다리 걸쳤잖아. 뭐요? 내가 뭘? 언제? 내 와이프랑 날짜 한번 맞춰볼까? 아니면 내 동생 데리고 와서 삼자대면 좀 해볼래? 저기요, 적당히 좀 해요. 왜 억울하다며? 억울하면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지 않나? 왜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놈의 와이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아내에게 묻더라고요. 언젠데요? 그 여자랑 언제까지 사귀었는데요? 그러자 그놈이 당황해서 여보, 아니야. 이 여자가 하는 말 믿지 마. 집에 가자. 응, 하며 재촉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놈의 와이프는 어딘가에 홀린 것 마냥 시선을 제 아내에게 고정시키더라고요. 결국 제 아내는 그 여자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생각해보면 와이프와 연애하던 시절 처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네요. 모든 걸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까지 준비하자고 해놓고 웨딩 촬영을 하던 날 끝나고 선을 보러 갔다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처제에게 결혼자금이 필요하니 있는 돈을 전부 달라고 했다는 얘기에 갑자기 헤어지자는 문자 하나 띵 남기고 잠수를 타버렸다는 얘기까지. 심지어 양다리를 걸친 걸 들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 상처받은 이후로 처제는 한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그놈과 연을 끊는 채로 살았지만 불현듯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 때문에 많이 힘겨워했다고 들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에게 처제의 전 남친은 아주 희대의 쓰레기였어요. 그 일은 제가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그놈이 대체 어떤 놈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제가 아는 놈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제가 증오했던 놈이 제 처제에게 상처를 줬다는 놈이라는 걸 알게 되니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리고 싶더라고요. 그놈은 중간에서 땀까지 뻘뻘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으나 거짓은 언젠가 들통나는 법, 그날 모든 게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그쪽 와이프와 저희 와이프는 날짜 하나하나를 끼워 맞추기 시작했고 그놈의 양다리는 금방 수면 위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제가 동생분 만나서 삼자대면 해도 될까요? 그놈의 와이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그놈은 기겁해서 여보, 안 돼 왜야? 내가 해결하게 하며 말렸지만 이미 제 아내와 그쪽 와이프는 전화번호까지 주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와이프는 가방을 챙겨 유유히 자리를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놈을 홀로 둔 채 말이죠. 그놈은 정신없이 겉옷을 챙기며 와이프를 쫓아갔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나오네요. 그날 그놈이 그렇게 빠져나간 후 남은 친구들은 그놈의 뒷담화를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여자가 자주 바뀌었었잖냐. 그런데 저런 일이 있었을 줄은 몰랐네. 근데 저러다가 처갓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몰라. 처갓집 사업 물려받는다고 그렇게 자랑해대더니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집으로 장가간 거잖아. 어쩌냐? 덕분에 잘난 척하는 놈, 동창회 이제 안 나오겠구만. 저놈이 좀 재수가 없긴 했지? 못난 놈, 어떻게 여자 인생을 망가뜨리냐? 제가 그 자리를 빠져나갈 때까지 그놈은 동창회의 안주거리가 됐습니다. 저는 서둘러 흥분한 아내를 겨우 진정시키며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친한 사이였어. 글을 쓸 리가 봤잖아. 나한테 재수없게 틱틱대는 거 원수 같은 놈이었지. 기억나. 나 중학교 때 전교 꼴등만 한다고 놀려댔던 애가 걔야. 동창회에서 그놈 만날 줄은 몰랐네.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놈이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흥분을 참지 못했어. 너무 화가 났어. 내 동생은 아직까지 그때 기억 때문에 발목이 붙잡힌 채로 살고 있는데 그놈은 장인어른 회사 물려받는다느니 남의 남편 회사 꽂아줄 테니까 연락하라는 놈이 조롱하고 무시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렸어. 동창분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아. 괜찮아. 그런 걸로 미안해하지 마. 나야말로 속 시원하던데 뭘. 그런 놈은 공개망신 당해야지. 처제가 참 힘들었겠네. 그놈 같은 놈을 만났으니 얼마나 맘고생이 심했겠어. 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쪽 와이프한테 다 폭로하려고. 내 동생이랑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 그놈도 알아야지.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렇게 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아. 그 뒤로 정말로 그쪽 와이프가 저희 아내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처제도 만나게 되면서 사건의 내막을 전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하긴 뭐 성실하고 다정하다고 생각한 남편이 알고 보니 양다리였고 결혼할 여자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겠죠. 처제는 뒤늦게라도 그놈에게 준 돈을 다시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끝까지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놈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길래 저희 회사로 오라고 했어요. 그놈은 저희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의외라는 듯이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너 여기서 일해? 사업한다며? 여기가 내 회사야. 뭐냐? 너 이 정도로 성공했어? 전교 꼴등이었던 놈은 회사 운영하면 안 되냐? 아니, 뭔가 의외라서 그렇지. 아무튼 내가 오늘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니고 혹시 내 와이프한테 뭐 들은 거 좀 있니? 요즘 내가 진짜 죽을 맛이라 그래. 많이 급하긴 한가 보다. 나한테 연락까지 하고.
지금 내 와이프가 이혼하겠다고 난리야. 양다리 걸치는 시기가 겹친다고 얼마나 타박을 하던지. 야, 솔직히 결혼하면서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결혼 직전에 동시에 만난 게 그렇게 잘못됐냐? 남자로서 이 여자 저 여자 알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본능 아니야. 그리고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여자만 신데렐라 되라는 법 있냐? 나도 돈 많은 여자 좋아하고 부유한 처갓집에 장가가고 싶었어. 그게 다야. 내 처제랑은 서로 경제적 상황이 맞지 않아서 헤어진 거고 나는 내 선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뿐이라고. 그래, 그렇게 억울하면 내 와이프 설득하면 되지.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건데? 내 와이프 좀 설득해줘. 다시는 우리 와이프 만나지 말아달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입 좀 막아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최악인데 더 최악이 될 순 없잖아. 내 와이프 입을 막는다고 해결이 될까?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냐?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났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날 우리 와이프 앞에서 폭로하는 건 진짜 무리했던 거지. 누구나 과거는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공개적으로 까발리면 난 뭐가 되냐? 뭐 명예훼손 뭐 그런 걸로 나도 고소할 수도 있어. 지금 내 와이프라서 겨우 참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좀 전해주라. 이러다가 그쪽도 큰일 나고 나도 큰일 나. 그러게 왜 그따위로 살았니? 뭐 사람으로서 도의와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다. 사람을 쉽게 버리고 옮겨 타는 놈을 누가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할 수 있겠냐? 나는 내 와이프 입장 너무 공감되는데. 연애할 땐 충분히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네가 잘못한 걸 가지고 왜 내 와이프 탓을 하는 건데? 어쨌든 바람 피우고 사람한테 상처 준 건 맞잖아. 그럼 사과하고 반성해야 맞는 거 아니냐? 사과. 내가 누구한테? 우리 처제한테. 그리고 나도 들은 게 있어서 아는데 너 정말 쓰레기 같은 짓 많이 했더라. 다른 건 필요 없어. 돈 가져간 건 도로 돌려내라. 좋은 말 할 때 안 그러면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너 고소할 테니까? 아, 그래. 돈 줄게. 됐냐? 근데 그 돈 주려면 내가 지금 와이프랑 원만하게 화해를 해야 한다고. 그러려면 내 와이프의 역할이 중요해. 여태껏 했던 말 전부 과장이고 날조했다고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니까. 그러면 돈도 갚아주고 거기다 이자까지 줄게. 그렇게 전해줘. 어떤 게 너희한테 더 좋을지 냉정하게 생각해보라고. 장인어른 없이는 돈도 못 갚냐? 당연하지. 내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 머리 좋은 거, 공부 잘했다는 거 전부 다 소용없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갑이야. 학창시절에는 우리 집도 좀 사는 편이긴 했지만 대학생 때 개쫄딱 망했어. 이제 내가 믿을 건 처갓집 식구들밖에 없어. 나 이혼당하면 내 인생도 끝장이야. 내가 내 처제를 떠난 건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때 난 절박한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사람으로서의 도의와 책임. 그런 거 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 날 편하게 해줄 여자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어떤 남자가 그걸 거절할 수 있겠어. 우리 처제가 그러더라. 그때 진심으로 사과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배신감 들고 화나진 않았을 거라고.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었고 몇 년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인데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너한테는 그 선택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뤄졌을지 몰라도 우리 집안에는 아주 큰 재앙이었다는 것만 알아도 지금도 사과하고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대충 수습만 하려고 하잖아. 네가 진짜로 남자라면 정면 돌파해야지.
부끄럽지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 친구였잖아. 중학교 때부터 인연이 시작됐으니 20년도 넘었는데 친구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들어주는 척이라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친구였나? 난 처음 듣는 얘긴데 혹시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냐? 나는 너한테 조롱받고 놀림받은 기억밖에 없어서. 야, 그걸 아직도 꿍한 채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냐? 장난이었잖아. 친구끼리 그런 농담도 못하냐? 농담. 그래, 뭐 너한테 농담이었겠지. 하지만 내가 가볍게 던진 농담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면 믿을 수 있겠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너한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야. 이런 일로 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네? 가뜩이나 바쁜데 손님 맞이하는 게 부담스럽거든. 난 회의가 있어서 이만 들어가 볼게. 마중은 안 해줘도 되지. 역시나 그놈은 죄책감이나 양심 같은 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학창시절에 자기가 상처를 줬던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농담으로 취급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볍고 하찮은 놈을 증오했던 시간마저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고 속이 시원했어요. 제 처제와 저한테 상처를 주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어쩌면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그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에 시작했네요. 그리고 아내에게 전해 듣기로는 그놈이 제 처제에게 한번 찾아왔었다고 했습니다. 어설프게 사과를 하며 돈을 줄 테니 더 이상 이를 키우지 말자고 부탁했다고 하네요. 처제는 일단 그놈에게 돈을 받았고 사과를 받았지만 이를 키우지 말자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얼마 후 그놈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창 친구들에게 이미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토록 이혼을 막고 싶어서 고군분투하더니 결국엔 부잣집 처가 식구들에게 버림받게 됐네요. 그 뒤로는 그놈이 동창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입장이 초라해진 탓에 허세를 부릴 수 없게 됐기 때문이겠죠. 그놈은 자랑할 게 없으면 사람을 만나지도 않거든요. 아내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창들은 그놈 이제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겠네 하며 이미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놈과의 인연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뜬금없이 그놈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왜 찾아온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날 찾아왔냐? 이제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저기, 이런 말하는 거 진짜 자존심 상하고 구차하다는 거 아는데 내 상황이 상황인지라. 바쁘니까 본론만 얘기해. 취업 좀 시켜주라. 뭐, 너도 알잖냐? 나 전교 1등만 할 정도로 머리 좋았던 거 웬만한 일은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맡겨만 주면 잘해볼게. 전교 1등만 하던 애가 왜 나한테 와서 취업을 시켜달래? 갈 곳 많을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일하던 분야는 어깨가 워낙 좁아서 장인어른이 꽉 쥐고 있어. 어딜 가든 취업이 좀 어려워. 새롭게 뭘 시작하자니 돈이 좀 부족해서. 아쉬운 대로 내 회사에 취업해서 목돈이라도 좀 벌까 해서. 아쉬운 대로 뭐, 꽝 대신 닭이다 이거야.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내가 사장이니까 직원들 정도는 맘대로 고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회사도 감지덕지라는 말이지. 내 경력만 인정해주고 그 정도 연봉만 주면 진짜 열심히 일할 자신 있어.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니 이제 와서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이것저것 귀찮아. 줄게 뻔하니까 내가 일단 나한테 도움 좀 주라. 나 이래봬도 우리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인재였어. 서로 스카우트 하겠다고 난리였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취업과 동시에 월급을 좀 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돈이 좀 급해서 그래. 결국엔 돈이 급해서 왔나 보네. 취업은 핑계고. 알다시피 이건 하면서 다 털렸잖냐. 너는 고급 인재 고용해서 좋고 나는 급한 돈 땡겼을 수 있으니 좋고 양쪽 다 좋은 거 아니겠어? 우리 처제한테 상처 준 놈을 나더러 고용하라고. 심지어 월급까지 갑을 해주면서 제정신이냐? 그쪽한테 말 안 하면 되지. 주변에 번듯하게 사업하는 친구가 너밖에 없어서 그래. 네가 내 유일한 희망이다. 머리도 좋은 놈이 왜 남한테 기생해서 살려고 그러냐? 너는 남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놈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지. 여자한테 기생해서 살다가 처갓집 유산 노리다가 이제는 친구한테 도움까지 청하는 거 좀 부끄럽지 않나? 나라면 너무 민망해서 이런 곳에 찾아오지도 못할 것 같은데. 가뜩이나 너랑 나랑 친했던 사이도 아니고 남보다 못한 사이나 마찬가지잖아. 설마 찾아와서 부탁하면 내가 순순히 취업시켜줄 줄 알았어. 어이가 없네? 그래도 내가 너 중학교 때 공부도 가르쳐주고 옆자리에 앉으면서 친해졌잖아. 남자들끼리 험한 말도 오가면서 친해지는 거지. 뭘 그러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혼 당하게 된 것도 내가 동창회 왔기 때문이잖아. 내가 와이프 데리고 동창회 나오지만 않았어도 이 사단이 나지 않았지. 너만 아니었으면 난 원래 살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결국엔 다 내 탓이라는 거네. 남한테 책임을 돌리면 마음이 좀 편해지냐. 비겁한 놈. 어쨌든 내 인생이 망한 데는 다 지분도 있다는 말이야. 누구는 뭐 뻔뻔해지고 싶어서 이러고 있겠냐. 여태껏 이렇게 살아온 걸 어떻게 해. 다른 방법이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걸 어떡하냐고. 번듯한 회사 차려서 사장 노릇하니까 뭐 내가 만만해 보이냐. 중딩 땐 찍소리도 못하던 게 이제는 아주 기고만장해졌네. 남자가 배포가 있어야지. 좀생이처럼 과거 일이 어쩌고저쩌고 쫑알대는 거 얼마나 찌질해 보이는지 알아. 나는 적어도 과거가 떳떳한 사람이니까. 나는 적어도 너처럼 사람을 만날 때 등급을 매기거나 값을 매기진 않아. 찌질한 놈은 끝까지 이렇게 살 테니까.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 그럼 되잖아.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라. 내가 진짜 오죽하면 너한테 와서 이렇게 구걸하겠냐. 그놈은 한참 동안 저에게 화냈다가 매달렸다가 사정했다가 급기야는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도 우린 친구 아니냐면서 애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받아달래요. 알고 보니 처가 식구들만 믿고 돈을 펑펑 쓰며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대출을 엄청나게 끌어쓴 모양이더라고요. 어차피 회사만 물려받으면 모든 게 자기 것이 될 테니 맘 놓고 낭비하며 지냈던 것이죠. 참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돈이 궁했으면 원수나 다름없는 저한테 찾아왔겠습니까? 자존심까지 굽혀가며 여기까지 찾아온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저는 그놈의 청을 끝까지 거절했고 나중에는 거의 내쫓다시피 하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게 그놈과의 진짜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 후로는 동창들도 그놈 소식을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내세울 게 없을 땐 숨어있는 게 그놈 특징이다 보니 나중에 또 자랑할 게 생기면 다시 나타나겠죠. 하지만 제 생각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저희 처제가 얼마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괴 놈과의 채무관계를 깔끔하게 끝내고 나니 관계가 비로소 정리된 것 같다며 후련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제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제야 저희 처가댁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어요. 제 아내도 겉으로 친해진 않았지만 여태껏 처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젠 좀 안심이 된다면 안도하더라고요.
큰 시련을 겪은 후로 철저하게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사람도 조금씩 만나고 좋은 인연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기특한가 봅니다. 아내가 기분이 좋으니 저도 좋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6다리로 연결되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동창회에서 만난 그놈이 알고 보니 처제의 전 남자친구인 줄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봅니다. 언제 어디서 아는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잘난 척만 주구장창 하던 놈이 조용해지니 마음은 편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쭉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별탈 없이 저희 가정에 좋은 일만 생기길 염원을 담아 사연을 보내드리니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평안한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때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만 때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치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